네. 간암은 이제 간에 생기는 종양을 말하는데요. 종양에도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간암은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 안에 생기는 암도 간세포암이 있고 또 담도암 종류가 좀 이렇게 나뉘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간세포암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은 이제 침묵의 장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의 신경세포가 거의 분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금 초기 증상이라던 것이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암이 정말 많이 진행되어서 간의 이제 바깥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조금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간암은 조기 검진을 하지 않으면 잘 놓치기 쉬운 그런 암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조금 뭐 비특이적인 증상이긴 한데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피로하다든지 말씀드린 대로 복부가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이 될 수 있고요. 간 경변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서는 복수라든지 뭐 눈에 노랗게 되는 황달이라든지 피를 토하게 되는 정맥류 출혈, 뭐 간성 혼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경변증 말기가 되면 생기는 질환인데 보통 간암은 간경변증이 아주 큰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조금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생존율은 이제 몇 기, 어느 기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초기, 수술을 할 수 있는 초기는 5년 이상 생존율이 매우 높지만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 이상 좀 짧아지고 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길어야 2년 이렇게 조금 병기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5년 상대 생존율이라고 해서 5년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가를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요. 잘 알려진 뭐 갑상선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5년 후에도 생존율이 100%인 것에 반해서 간암은 약 39% 매우 낮은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은 증상이 잘 없는 만큼 이미 진행이 되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큰 많은 원인이고요. 바이러스 감염 중에서도 B형 감염이 거의 60% 차지할 정도로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인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지방간 질환이라든지 술로 인한 지방간, 또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 이런 질환도 간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꾸준히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B형 간염은 이제 보통 만성 B형 간염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바이러스 간염이 들어왔을 때 급성 간염들은 보통 자연 치유가 되는 반면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만성화가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저희가 보통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라 하고요. B형과 C형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만성 간염 중에 하나입니다.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 안에 상주를 하게 이끄는 상태이고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이제 활동성 상태가 되어서 바이러스 목재를 아주 활발하게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간의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은 또 방치를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만성 바이러스 간염은 바로 그런 질환입니다. 있다고 해서 다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인에 비해서는 높다고 알려져 있고 또 요즘 이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바이러스 수치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 정도에 따라서 간암의 발생이 매우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 수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는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제 보균자, 지금은 비활동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비활동성 환자들도 가능성은 낮지만 간암의 위험이 아주 제로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도 1년에 2번씩 저희가 이제 계속 서베일런스라고 해서 추적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간염은 전염성이 있는 질환인데요. 우리가 흔히 뭐 일상생활로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포옹을 한다든지 뽀뽀를 한다든지 뭐
같이 식사를 한다고 수건을 쓴다는 이런 것들로는 전염이 되지 않고요. 실제 이제 혈액이 직접 닿는 이런 것들이 전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의 피가 직접적으로 뭐 상처나 이런 데에 접촉을 한다든지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접촉된다고 해서 다 100% 옮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염될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은 이제 진단은 혈액 검사가 가장 기본인데요. 우리 몸에 B형 간염 항원과 항체가 있는가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는 많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없는데 나 있다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B형 간염이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항원이 양성일 때를 저희가 B형 간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체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진단을 할 때는 항원, 항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또 영상 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게 아직 그냥 단순한 간염 상태인지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때로는 간암까지도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로 같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B형 간염 백신 사업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로는 B형 간염이 새로 걸리는 확률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B형 간염의 가장 큰 감염 경로가 수직 감염이라고 해서 B형 간염 엄마로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 전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엔 태어나자마자 백신이란지 뭐 이뮤노글로불린 이런 것들을 맞기 때문에 수직 감염으로 인한 감염은 거의 줄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더 시간이 흐르면 새로 감염되는 환자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없어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또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게 3번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번도 접종을 해봐라. 그리고 항체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또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항체가 다시 생길 확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접종했을 때도 항체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B형 간염이 걸렸다 많이 이제 우울해 하시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좋은 항바이러스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 수치와 간 수치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항바이러스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타프, TDF, 뭐 엔테카비어, 베시포비어 이런 약제들이 1차 약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이 약을 잘 복용하면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거의 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할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아직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복용을 시작하면 꼭 평생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환자분들이 이제 다 낫다고 생각하고 중단하셨다가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완치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러스 약제들은 매우 안전해서요. 실제로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하더라도 간에 크게 무리가 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전 약제들은 일부 신장이나 뼈 쪽에 조금 독성이 있다라는 약제들이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최신 약제들은 이러한 부작용까지도 완벽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약제들이 있어서 평생 복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항바이러스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저희가 또 보조적으로 UDCA를 많이 처방을 하는데요. UDCA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그런 친수성 담즙산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UDCA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이제 독성 담즙산 물질을 배출시키고 그것이 장내에서 다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서 독성 담즙산의 비율을 낮춰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항염증, 항산화 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병이 들고 노화가 되는 것은 산화 과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UDCA가 항산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이 염증으로 인해서 늙는 과정을 막아주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에서 UDCA를 실제로 많이 함께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루빈은 이제 보통 우리가 황달
노래졌다 요거를 보여주는 마커이거든요. 앞서 이제 UDCA 원리가 독성 담즙산을 배출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빌리루빈이 올랐다는 거는 그 담도가 내려가는 뭔가 배출이 잘 안 된다는 신호를 나타내주는 마커입니다. 근데 UDCA는 여러 임상 연구들에서 이러한 배출을 잘 해주고 AST, ALT 그리고 토탈 빌리루빈의 황달 수치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낮춰준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만성비형 간염 환자들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 바이러스가 막 활동을 할 때는 뭐 심하게는 간 기능도 막 올라가 있고 황달도 조금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항바이러스 단독보다는 UDCA와 함께 병용했을 때 이러한 수치들이 더 잘 떨어진다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요. 바이러스 간염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지방간, 뭐 술로 인한 이런 AST, ALT, 뭐 감마지티 상승이 있을 때 UDCA를 복용하게 되면은 수치들이 잘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여러 연구 결과들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간이 나쁘다, 간 기능이 안 좋다라고 할 때는 혈액 검사를 기본으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진에서는 이제 AST, ALT, 뭐 OTPT라고도 하고 감마지티 이런 것들이 높아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간에 염증이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인데 사실 역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AST, AL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의 염증을 시사하는 그런 마커들인데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AST는 간 외에도 다른 장기에도 많이 문제가 있을 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육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다 이런 경우에도 AST가 올라가고요. 또 알코올을 과음을 했을 때도 이 술이 그 AST가 있는 곳을 공격해서 피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AST가 더 우세하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고요. ALT도 물론 다른 장기에 있긴 하지만 주로 간세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간 기능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ALT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감마지티는 간 기능 외에도 담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도가 내려가는 길이 뭐 돌이나 종양이 있어서 막혔을 때 감마지티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감마지티는 저희가 비특이적 검사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간, 좀 살이 쪄서 간에 지방이 있는 경우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약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힘들 때도 올라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감마지티 단독만으로 올라서 매원했을 때는 보통은 지방간이 원인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고요. 이제 AST나 ALT가 같이 올랐을 때는 뭔가 조금 간에 진짜로 염증이 있고 또 어느 것이 조금 더 우세하게 올랐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질병을 추가적으로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입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몸이 이제 걔네들과 싸우기 위해서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간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는 아니고 다른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도 2차적으로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에 뭐가 좋냐,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얘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건강 검진 하실 때 복부 초음파가 꼭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추가하셔서 초음파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또 본인의 항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꼭 검사를 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성비형 바이러스 간염이 있는데도 뭐 난 증상도 없고 간 수치도 그런 경우에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다가 정말 뭐 5년 뒤, 10년 뒤에 간암으로 내원하시게 되면 그때는 조금 많이 늦어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본인의 간을 잘 검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간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한 10년 후에는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간암이 아니라 지방간으로 인한 간암이 매우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지방간으로 인한 간암, 간이식이 급격하게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간을 예방하는 것이 간의 염증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당연히 이제 건강한 거를 드시는데
탄수화물이라든지 음료수, 과당, 단 것들, 그리고 군것질, 야식 먹는 거, 배달 음식 먹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간에 지방을 끼기 위해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뻔한 말씀이긴 하지만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거창한 운동보다는 요즘에 이제 슬로우 조깅이 많이 유행이어서 저는 슬로우 조깅을 많이 권유드리는데요. 가볍게 그냥 숨이 조금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겉은 말랐는데도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감소증과 연관될 경우가 있어서 근력 운동도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병용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는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미 병 있으신 분들은 많이 걱정도 되실 수가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면 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기들도 또 실제로 많이 건강해지고 병이 들었더라도 잘 회복되는 경우를 제가 쉽게 볼 수 있어서요.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